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은, 개요소 작성법. 이걸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핵심 사항으로 보고 있죠. 왜냐면 이 개요소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대표로 우리가 또는 서울시 예선과 서울시 본선 각 지방에 있는 도대회까지 우리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개요소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한 글쓰기는 하지 마라. 단순한 글쓰기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들 표현으로 써대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래프나 다른 형태의 표로 제시되어진 이 수학적인 숫자들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려낸 것들을 내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써대는 내용으로 내가 뭔가 시간 때우기처럼 글을 써가는 거는 절대 금물이다. 자, 그럼 개요소 어떻게 작성해야 우리가 올바른 작성인지를 딱 두 가지의 질문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요소 작성에 앞서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글을 잘 정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글 잘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요약은 잘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개요소에 대한 이 부분은 단순한 요약이 아닙니다. 개요소 작성법에서 우리가 개조식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정말 쓰는데요. 개조식이 아니라 진짜 개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약으로 우리가 글을 정리하다 보면요. 나의 언어, 나의 단어, 나의 이렇게 문장적인 습관을 가지고 제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평가관은 그 제시되어져 있는 이 요약본을 읽고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뭔가 이해를 하다가 자꾸 끊어져요. 자, 그러면 그거는 좋은 개요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글을 갖다가 쓸 때는 산문형의 글을 갖다 쓰는데 너무 긴 것 말고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짧은 두 줄 또는 많으면 세 줄 정도의 산문형으로 글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습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있는 개요소 작성자는 내 학원 수업 금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개인적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 일단 너무 글을 잘 써서 개요소가 진짜 아름답게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팀은 개요소 수업에 대한 이 부분을 더 이상 못 듣도록 합니다. 이유는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되냐고요? 정말 그런 경우에 딱 찔러서 너 듣지 말고 내가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연습해봐. 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 우리가 연습해 주는 것만으로도 본인들이 충분히 실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학원 입장에서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손해죠. 근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건요. 자신이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요. 글에 대한 감각, 글에 대한 색깔을 안 잃어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요소에 대한 작성을 잘하는 친구는 학원 수업 비추입니다. 자, 개요소 작성 4회 만에 우리가 실력자 되는 방법 궁금하죠?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이 글을 잘 정리할 수 있는가? 먼저 글을 잘 정리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부터 정립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요소를 작성 못하는 거, 바로 글을 담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글을 잘 정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글을 잘 담는 거죠. 이미 머릿속에는 글을 써야 될 구획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 구획을 갖다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될지 그 구획에 대한 소제목들이 머릿속에 나열되어져 있는 것, 그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자, 제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이제 형태적인 부분에 약간 변화를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그 제자들이 썼던 개요소에 대한 어떤 한 틀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이 자필로 다 적도록 되어 있죠. 지금 요새는 워딩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편해요. 근데 여기 이 내용에서 이 개조식이라는 부분이 보이나요? 요점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조금 적은 듯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용이 우리가 짧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그림까지 우리가 그릴 수 있었던 그 여유는 이 친구가 상당 시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패턴이 지금은 조금 더 발전되어져서요.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적도록 했는데 임파서블 푸드에 대한 이 부분의 본론 내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접근을 해나가서 결론으로
제시를 갖다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네, 지금 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빈약하거나 근데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네, 다 첨삭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영재학교에 합격했던 친구가 적은 개요서인데요. 아까 요 개요서와 이 개요서는 다르죠. 근데 워드로 이제 적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사실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적었을 때 매우 잘 적었더라고요. 진짜 제 제자이지만 네, 바라보는 시각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요서를 갖다 봤을 때도 다른 어떤 첨삭이 필요가 없었던 개요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요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쓰는 방법적인 부분을 익혀주면요. 아, 정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단순하게 딱 한 번으로 틀에 대한 부분에 이해를 하고요. 담겨져야 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게 적용할 틀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네, 수업을 네, 듣지 마세요라고 꼭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틀이 정해지고 틀을 만드는 법을 익히고 있는데 괜히 그 감각을 갖다가 무디게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더 잘 쓰면 좋겠지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지만 가면 갈수록 글이 안 써져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붓이 안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내용들이 잘 써지는 경우는 네, 한 번으로도 족하니까 차라리 오히려 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볍게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유도합니다. 자, 개요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담을 수 있는 그릇. 네, 바로 툴이 필요합니다. 틀. 네, 툴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팀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역할 분담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2인 1조이기 때문에 이 두 친구가 서로에 대한 역할을 하면 개요서 하나를 완성하는데 30분 정도의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30분에 대한 시간을 갖다가 활용하고 나서 그 뒤가 문제인데요.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발표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석적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가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놓고 팀을 짜는 것이 훨씬 네, 역할로서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특이하지 않아도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발표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개요서를 작성할 수 있는 친구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팀원 A하고 팀원 B의 우리의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우리가 나눠드리면 일단 주제 관련해서 우리가 대안 관련해서 우리가 찾아볼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개요서 서론 담당인지 아니면 본론 담당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적는 결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적은 본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현재 상황을 갖다가 파악하면서 대안점에 대한 것들을 찾아낼 때 주장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본인들의 의견이 이제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팀원 A와 팀원 B가 이제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요서 작성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역할, 장점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제에 대한 접근 방향을 갖다가 다각도로 논의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경지식 습득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시가 되면 자세히 읽어보고요. 읽어볼 때 제발 그냥 읽어보지 마시고 밑줄 그어가면서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읽어보시라고요. 자, 그리고 주어진 자료에서 객관성 있는 근거 자료, 네,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성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관적인 부분보다 객관적인 자료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네요. 자,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 네, 체계적인 자료 정리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그릇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몇 번 강조하죠. 자, 그리고 이 일반인, 특정인, 전문가 인터뷰 내용은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출처 반드시 기록하고요. 개요서 하단에 보면 그 선 바깥쪽으로 이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디 사이트를 참고하라든지 자료를 참고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출처가 명확하게 꼭 한 번은 적혀야 되기 때문에 출처 적는 거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페이지에 각조로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본론에서 가진 자료에 대한 어떤 비교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출처 꼭 기록해 줘야 합니다. 일단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과학페어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자,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 수업은 무조건 4회. 네. 왜 4회냐면, 사실 4회가 되면
글을 잘 못 쓰던 친구들도 쓰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라는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잘 안 돼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네, 조금씩 나오면서 사회째는 거의 세 페이지를 작성할 수가 있는 네, 능력치가 본인의 역량으로 키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개요소에 대한 틀을 완성할 수 있도록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외워요. 그리고 나서 그 외운 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네, 적용을 해보죠. 네, 두 번째는 연관 개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 수업의 가장 핵심은 1번과 2번이에요. 네, 연관성, 융합성,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디서 알았냐면 다른 학생들이 개요서를 다른 학원 다니면서 쓴 거를 제가 봤죠. 네, 다른 학원에서 가르치신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험담을 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바라보는 시각적인 부분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양성에 대한 부분의 접근이 매우 중요한 대회가 과학페어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이 다양한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융합을 갖다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 개요서 자체 내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기본 주제와 실전 주제에 대한 개요서 연습을 갖다가 하게 되면 네, 본인이 진짜 이 글을 써나가는 느낌이 완전 다른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걸로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때는 개인적으로 주제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네, 첨삭을 받을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영재학교나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는 친구들이 이런 과학페어 수업에 대한 부분을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저희 학원에 있는 온라인 강좌 시스템이나 아니면 네, 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오프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참여하셔서 네, 들으시면 훨씬 더 네,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네, 트리키 지진에 대한 과학페어 수업입니다. 네, 주제가 발표되어지고 난 날 저는 제가 이거 직접 PT를 그날 다 만들어서 네, 수업을 했습니다. 그 당일날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해서 네, 이 정도까지 내용을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은 네, 지금 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단지 그냥 이 지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제시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기들이 조사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대안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틀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써가지고 오면 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쓸 때 어떻게 바꿔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틀에 대한 부분들을 주면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중고등 선배들이 믿고 선택했던 제 과학페어 대비 수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평가를 받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질의응답에 대한 이 부분들을 부탁해서 받은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개요서 작성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네, 했고요. 그 다음에 배워보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겁내지 말고 네, 수강 신청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단시간에 향상되는 놀라움이 있다. 이게 하는 방법을 몰랐던 건데 하는 방법을 알고 나니까 내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네, 여기서 나오죠. 선생님께서 수업 중 알려주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나만의 개요서 틀을 작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더욱 유익한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흔들리는 멘탈 잡아주는 강의. 네. 이 개요서 쓰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뭐가 팽 나가요. 네. 근데 멘탈 잡아주잖아요. 유리 멘탈 과학페어에 못 나간다? 누가 그래? 이렇게 우리가 딱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학페어 도전해보세요. 자, 근데 실전력과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강의이다. 그래서 해마다 열리는 과학페어 실전 과정에서 출시될 예상 문제를 네, 선별해서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대회 참가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선생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올해도 이런 평을 저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우리 제자들이 과학페어에 대한 참가를 하고 싶을 때 한 번쯤은 이런 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한다면 네, 거의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꼭 네,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획서 작성에 대한 준비법에서 사회면에 진짜 실력자 되는 방법이 있나요? 물어본다면 있죠. 네, 어떻게? 네, 자신만의 틀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갖추는데 그 연관 주제를 융합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아까 커리큘럼 제시했던 부분 중에 두 번째 2주차 강의가 바로 그 내용이죠. 그리고 문해력이 좋아서 글의 흐름이 있는 것까지 한다면 진짜 금상첨화예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해력이 아니고요. 내가 써놓은 글을 상대방이 읽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써주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계획서 작성, 4주차, 정말 나의 실력을 완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계획서 작성법에 관계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더 남고요. 온라인 강의에 대한 설명들도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요. 차근차근 설명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